안녕하세요. 저는 국립경상대학교 박재영 명예교수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국제회의에 있어서 사용될 어떤 발언문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발언문 작성법에 앞서서 이슈 해결을 위한 노력의 단계라는 부분을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슈 해결을 위한 노력의 단계를 이해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들이 국제회의가 되든 어떤 그 대학이나 어떤 중고등학교 이런 데서 회의를 했을 적에 발언 내용과 되게 중요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단 여기서 얘기하는 이슈 해결을 위한 노력의 단계라는 게 국제회의에서만 이해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서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다. 일반적인 어떤 적용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을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첫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요. 다루고자 하는 문제를 정의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어떤 이슈가 있어갖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만들고자 국제회의가 열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다루려는 문제에 대해서 무슨 문제다라는 것에 대해서 합의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국제회의에서는 대부분의 문제의 정의가 다 합의가 된 것이 많지만은 일부 문제는 뭐냐면은 그 문제가 뭔지에 대해서 정의조차를 둘러싸고서 많은 논쟁이 지속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테러에 관한 정의예요. 우리가 사실 테러라고 얘기했을 적에는 테러는 사실은 뭐냐면 심리적 상태를 말해요. 공포스러운 심리적 상태. 그래서 어떤 우리가 테러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테러가 발생했다 그러면 테러 행위거든요. 그래서 사실 영어로는 테러리즘이라고 얘기를 사실상 해야 되는데 이런 테러 행위, 테러라는 것이 우리 흔히 쓰고 있는 테러인데 실질은 테러 행위예요. 그것에 대한 정의가 국제사회에서 엇갈리고 있어요. 선진국 같은 경우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가는 인명에 대한 살상 같은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어떤 결과 이런 것들이 테러거든요. 그런데 개도국 국가들은 그런 것도 테러지만은 중요한 자산이나에 대한 어떤 훼손 혹은 인명 살상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선진국들이 구조적으로 개도국들에게 압박을 가해가지고 그 압력에 굴해서 행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 자체도 테러로 보자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견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테러 문제를 다루는 국제회의에서는 서로 핀트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어떤 합일점을 찾아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다룰 문제에 대한 정의부터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문제를 빼놓고 일반적으로 많은 논의를 통해서 문제의 정의에 대한 것들이 수렴이 돼가고 있죠. 많은 국제 문제는. 그래서 일단 이제 다루려는 문제가 우리가 정확히 뭐냐에 대해서 합일점을 찾아야 된다. 그 두 번째 단계는 문제의 심각성과 해결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문제는 대부분 뭐예요? 해결을 필요로 하는 심각성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발언 내용에는 아까 문제에 대한 정의에 이어서 이 문제가 왜 우리가 다뤄야 되고 해결책을 만들어내야 되느냐? 왜? 이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기후변화가 심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 심각성은 현재에 우리가 겪고 있는 심각성도 중요하지만은 보다 더 중요한 건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적에 예상되는 미래의 심각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슈 해결을 위한 어떤 노력의 단계에서 어떤 문제의 심각성을 다루는데 현재가 어쩌다 그래서 심각하다 이런 얘기도 중요하지만은 이 문제가 방치됐었을 때 예상되는 더 막대한 심각성이 어떤지 이런 부분을 언급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예를 들어서 지금 국제회의가 다루는 이슈들은요. 오늘 생긴 문제라서 오늘 처음 다루는 이슈는 거의 없어요. 거의 제로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국제사회에서는 전쟁을 비롯해서 무수한 문제가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뭡니까? 이런 그 논의의 역사가 쭉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진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이제까지의 진단과 처방을 살펴보자는 얘기예요. 진단과 처방.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까지 연역적으로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60년대는 어떻게 했고 70년대는 어떻게 했고 80년대는 어떤 조치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처방을 내렸을 땐 다 진단이 따르고 진단에 따라서 처방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역사적으로 쭉 한번 리뷰를 해야 된다. 그 다음 네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기존의 진단과 처방에 대한 평가를 해야 돼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역적으로 진단과 처방을 살펴봤잖아요. 그 다음에 할 것은 이 진단과 처방을 평가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평가라고 생각했었을 적에는 뭐가 잘못됐다, 부족하다 이런 비판을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이 평가는 공평하게 있죠. 어떤 성과도 얘기를 하고 한계도 얘기를 해야 돼요. 이 평가라는 것은 이제까지 국제사회가 내린 진단과 처방이 어떤 효과가 있었고 어떤 성과도 있었고 그리고 어떤 한계가 여전히 존재한다, 이런 것들을 공히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는 제일 중요한 단계죠. 우리가 이 문제를 아직까지 논의하기 위해서 국제회의가 열렸다는 것은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현실적이고 실효적이고 되게 창의적인 대안적 해결책을 내놔야 되는 거죠. 그런데 국제회의가 전문가들이 모여서 수년에 걸친 논의를 했는데도 해결이 안 돼서 이 회의에 모였는데 어떤 획기적인 대안이 나오기는 사실 쉽지 않죠, 국제회의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조치에서 조금이라도 한 발짝 더 나가는 진전이 있는 어떤 대안을 찾기 위한 노력이 되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실효적이라는 해결책의 중요성을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돈을 몇백억 달러를 요구하는 어떤 해결책을 냈다? 이건 되게 좋은 안이 될 수도 있지만은 유엔 자체가 지금 재정적으로 엄청 어려운 상황에 있거든요. 지금 몇십 년 동안 유엔의 예산은 전혀 변하지 않고 있어요. 성장률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에 유엔의 막대한 비용을 수반하게 될 대안을 낸다는 건 사실 안은 되게 창의적일 수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행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한 창의적인 해결책이 나와야 된다. 이 부분을 상당히 주목을 해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을 문제 해결의 어떤 중요한 단계라고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고 계시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발언문 작성이라는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발언문 작성을 구체적으로 국제회의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국제회의에서 발언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발언, 학교에서 어떤 회의라든지 어떤 회의가 있었을 적에 발언 내용을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될 것인지, 이 역시도 규칙이 있거든요. 규칙이라는 표현이 여러분들한테 너무 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좋은 발언 내용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런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어떤 원칙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외국의 학자들이 만들어낸 규칙인데, 첫 말이 다 S로 시작된다 해서 SSSS 룰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S가 4개다 그래서 4S 룰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say what you want to say거든요. SAY에서 S가 들어가서 이제 첫 S가 되는 거고요. 이것은 우리말로 얘기를 하자면 도입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에서 내가 발언을 하려고 그러는데 뭘 얘기를 하려고 그런다라는 걸 총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야 듣는 사람이 이 사람이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구나라는 기대감을 갖고 어떤 예상을 하고 듣는 거죠. 불쑥불쑥 얘기를 막 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핵심적으로 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얘기하는 거죠. 이야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이 되게 편하게 들을 수 있어요. 어떤 얘기가 전개될 것인지 이미 알기 때문에. 두 번째는 또 다른 S로 시작되는 say it이에요. it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what you want to say죠. 그러니까 이건 본론 부분으로서 자기가 실질적으로 말하려고 의도했던 부분을 실제로 말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여기에 핵심이 들어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그 두 번째에서 얘기했던 부분을 잘 요약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는 역시 S로 시작되는데 summaries, 요약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결론 부분으로서 지금까지 얘기한 부분을 요약하는 부분이 되겠어요. 이 부분은 이제 강조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shut up 해서 또 S가 시작이 되죠. 근데 우리가 보통 shut up 하면 되게 나쁜 의미로 많이 인식을 하고 이제 어떤 분위기나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그렇게 들리지만 shut up이라는 것은 우리가 중립적으로 들으면 그냥 입을 다물다, 발언을 마감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shut up 부분은 이제 발언을 마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칙에 따라서 제가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발언을 도입 부분, 본론 부분, 이제 요약 부분 뭐 이렇게 나눠볼 때 제가 상황을 먼저 드려야 되겠죠, 여러분들한테. 상황은 뭐냐면요, 어떤 결의안이 이제 상정이 됐고 그 결의안에 대해서 막 토론이 벌어지고 있어요. 국가들 사이에 채택하기 전에 찬반 토론을 하고 있는데 한국 대표가 결의안의 세 번째 실행구절이라는 것은 실질적인 어떤 행동을 촉구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구절이에요. 세 번째 실행구절의 내용이 재정이 부족했기 때문에 현실 세계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없는데 이게 내용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를 삭제하는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거예요. 상황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발언문은 어떻게 구성이 돼야 되느냐? 우선 도입 부분에선 이런 얘기를 해야 되겠죠. 결의안의 세 번째 실행 구절이 삭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와 더불어서 이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다른 대표단들이 저 사람이 어떤 내용의 이야기를 할 것인지 벌써 머릿속에 윤곽을 가지고 듣기 때문에 이해가 빠르겠죠. 이제 본론 부분에 들어가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핵심 내용이잖아요. 세 번째 실행 구절이 현실 세계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유엔의 재정 지원이 대폭적으로 필요한데 이건 유엔의 재정 상황을 전혀 고려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삭제할 것을 수정안으로서 발의한다.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요약 부분은 여러분들 다 예상하겠지만은 이처럼 결의안 세 번째 실행 구절이 현실성이 없는 제안인 관계로 결의안 내용을 삭제하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4S 룰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발언, 뭐 가족끼리의 대화에서도 좀 더 논리적인 발언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좀 더 공식적인 회의나 공식적인 모임에서는 더 이런 어떤 구조, 발언의 구성이 필요하겠고요. 자, 그런 다음에 발언문에 많이 들어가는 호칭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발언문에 들어갈 호칭. 이것이 상당히 발언문의 실질적인 내용에 앞서서 호칭을 어떻게 하는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로 나눠보면은 우선 의장에 대한 호칭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기억을 해야 될 건 유엔 같은 경우에 안전보장이사회나 유엔 총회 본회의 이런 데의 의장은요, 프레지던트라고 그래요. 우리 뭐 흔히 이제 대통령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엔의 여러 기관이 있잖아요. 안전보장이사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유엔 총회도 본회의가 있고, 본회의 밑에 여러 의제를 다루는 위원회가 6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본회의의 의장은 프레지던트라고 하고, 위원회 의장은 체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급이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안보리는 급이 더 높은 거죠. 프레지던트로 같이 부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구별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재미나는 건 뭐냐면은 성별에 따라서 남자한테는 미스터 프레지던트, 총회 본회의장이 여성일 때는 마담 프레지던트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위원회 의장은 아까 최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최오는 남자 여자 다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체어퍼슨이라는 말을 써요. 체어퍼슨 이것도 남자 여자 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할 것은 뭐냐면 체어맨을 여성한테 절대 쓰면 안 되죠. 그죠? 체어맨을 우리가 의장으로 알고 있잖아요. 통상적으로. 근데 이것은 남성 지향적인 거기 때문에 여성한테는 체어우먼이라고 써야 돼요. 혹은 마담 체어 이렇게 부르든지 혹은 마담 체어퍼슨이라고 부르든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좀 구별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 의장이 자신을 호칭했을 적에는 뭐예요? 그냥 나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실 공식성이 좀 떨어져요. 그냥 자기 자신이라도 프레지던트, 최후라고 하는 거예요. 프레지던트 디사이디드 이런 식으로 자기를 3인칭으로 부른단 말이에요. 국제회의에서는. 의장을 우리가 부를 적에도 3인칭으로 불러줘야 되고
you 이런 걸 안 쓰는 거죠. 그죠? 상대방을 you라고 안 부르고 자기를 I라고 원래 안 해요. 근데 요즘에 국제회의에 들어가면은 그런 표현을 그래도 써요. 이제 자국 대표단이나 대표에 대한 호칭을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표단이라는 것은 이 대표가 여러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룹을 얘기를 하는 게 대표단입니다. 그리고 대표는 이제 그 대표단을 구성하고 있는 개인이 되겠죠. 그래서 대표단은 영어로 delegation이라고 얘기를 하고 대표는 delegate 혹은 representative라는 표현을 써요, 영어로. 그래서 이런 구별을 좀 알아두시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한국 대표단이 발언문에 한국 대표단은 이렇게 쓸 적에 my delegation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공식적인 건 뭐냐면은 deleg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이런 식으로 해야 되죠. 자신을 가리킬 적에는 뭐냐면은 캐나다 예를 제가 들어봤는데 representative of Canada 혹은 delegate of Canada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다 3인칭인 거죠. 근데 간혹 I나 we를 쓰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공식적인 거는 이제 3인칭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타국 대표단을 어떻게 부르는가, 타국 대표를 어떻게 부를 것인가도 문제잖아요. 그랬을 적에 뭐 이름을 부르거나 you 이런 걸 쓰면 안 되죠.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유엔 총회 또 아까 얘기했듯이 본회의가 있고 위원회가 있는데 본회의가 더 상급 기관이고 더 공식성이 되게 강하거든요. 유엔 총회 본회의에 밑에 있는 위원회는 하급 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공식성이 강한 거는 유엔 총회 본회의고 공식성이 좀 떨어지는 것은 이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국 대표단을 부를 적에요. 앞에 distinguished delegation of Canada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존경하는 캐나다 대표님. 그래서 앞에 distinguished 같은 것들을 좀 붙여줘서 공식성을 좀 더 높여요. 그런데 이제 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냥 delegation of Canada, 캐나다 대표단님 이런 식으로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구별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발언문의 표지 작성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화면에서 보실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이 발언문의 표지에는 전격화된 게 있질 않아요. 그리고 발언문은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유엔의 공식 문건이 아니라 개개 대표단, 대표들의 개인적인 문건이에요. 개별적인. 우리가 이제 책에 보면은 어떤 코드들이 적히잖아요. 유엔 공식 문서도 다 코드들이 적히는데 이 발언문 같은 것들은 개별적인 문건이기 때문에 그런 공식적인 문건 번호 같은 건 안 적힌다. 그래서 이제 그 형식이 되게 제각각인데 그래도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건 뭐냐면 국명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유엔 대표부 주소와 연락처 같은 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발언자의 이름과 직책 그러니까 발언자의 이름이 들어가고 뭐 어떤 대사라든지 차석 대서라든지 뭐 1등 석유관이라든지 2등 석유관이나 이런 게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의제 항목, 이제 의제가 들어가는 거, 어떤 의제에 대한 발언이다. 그 다음에 또 들어가야 될 게 유엔의 어떤 기관에서 하는 발언이다. 그래서 유엔의 기관이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날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please check against delivery라는 말이 꼭 들어가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check against delivery라는 건 얘기는 내가 이 발언을 할 때, 연설을 할 때 체크를 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내가 이 발언문에는 이렇게 썼지만은 내가 실제 발언을 했을 땐 달리 할지도 모르니까 이 달리하는 발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에 주목을 해라. 이런 의미를 주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는 일상적으로 유엔 총회가 되게 지리한 게 왜냐면요. 발언문을 배포하고 그대로 읽어주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재미없어요. 유엔 총회로 가면은. 그런데 이따금 내용이 다른 발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왜냐면요. 발언문을 만들어 놨는데 갑자기 자기 소속 외교부에서 발언 내용을 확 바꿔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발언문을 배포를 했는데 발언 내용이 달라지잖아요. 그때 내가 얘기했지 않냐. 발언문이 내 실제적인 발언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표지에 써놨지 않느냐. 이게 핑계거리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발언문의 구성을 이제 실제로 살펴볼 겁니다. 발언문의 구성.
이것도 아까 보면은 문제 해결의 단계랑 밀접한 관련이 있죠. 발언문의 구성은 제일 먼저 뭐가 오냐면은 의장단 선임을 축하하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회의에 협력하겠다는 약속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처음 회의가 열렸을 때 어떤 안건에 대해서 이제 회의를 여는데 어떤 대표단이 이제 계속해서 발언을 하겠지만은 첫 발언을 할 적엔요, 의장과 부의장 그리고 보고관, 이게 이제 의장단이거든요. 선출되신 것을 축하한다. 그런 축하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회의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말을 하는데, 이 얘기는 뭐예요? 첫 번 발언에만 가능한 거죠. 두 번째도 이런 발언을 해서는 안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문제의 배경이거든요. 이 얘기는 아까 한 거예요. 문제의 정의, 문제의 심각성, 이제까지 이 문제가 어떻게 국제사회에서 진단되고 처방이 내려졌는지 이런 얘기, 그리고 한계가 뭐다. 그래서 우리가 이 회의를 하게 됐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국의 입장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파트가 자국의 입장. 자국의 입장을 여기에서는 극명하게 드러내야 되죠. 이 이슈에 대해서 우리 국가는 이런 진단과 이런 처방을 들고 나오겠다. 그런 주장을 여기서 피면서 그 타당성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주장이 왜 타당한지, 그리고 다른 국가가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반대를 한다든지 그런 입장을 피력을 하는 거고, 더불어 이 자국의 입장을 얘기를 할 때 우리 국가는 이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전의 발언은 언제 어떤 발언을 했다,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국가는 이 문제에 어떤 결의안에서 어떤 대안을 제기해서 채택이 됐었고,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자랑 삼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발언문의 마지막 부분은 결론 부분입니다. 이 결론 부분에서는 본론 부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요약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의장과 위원회의 노력에 대해서 치하하고 다시 한번 전적으로 이 문제 해결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네 가지 구성, 발언문의 조직, 구성,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고 이 순서에 따라서 발언문을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발언의 태도와 예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발언의 태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리면은, 이 발언의 태도는요, 유엔 회의뿐만 아니라 다른 회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제 회의에서만 이게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잘 적용을, 원용을 하길 바랍니다. 너무 당연하게 차분하고 또박또박 조심스럽게 발언을 해야 되겠죠. 잘 알아듣게. 너무 빠르게 해도 안 되고 너무 늦게 해도 안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발언의 태도는 긴장을 풀고 의연하게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겸손하기보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발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감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외교관들이 하는 발언일 때 더더욱 그렇지만 감정에 쏠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외교관들의 그 젠틀맨십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남의 발언에 대해서 정말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발언이지만 그 발언이 갖고 있는 어떤 장점 같은 것들도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리고 나서 차분하게 이제 자기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상대방 국가가 감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국 외교관들이 일본의 외교관들의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그 발언 내용에 감정을 실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정에 쏠리지 말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발언을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단조로운 톤을 좀 벗어나게 됐죠. 그래서 이 속도도 약간 조절하고 강약도 조절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야 주목을 한다는 거죠. 제가 국제회의를 가보면요, 또 발언 시간을 초과해서 발언하는 사람이 되게 많은데, 그때 이제 주로 이제 개도국 외교관들 뿐만 아니라 선진국 외교관들도 지루해가지고 콕콕 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가급적 말을 아끼되 일단 말을 할 경우 되게 무게 있는 발언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게 없는 발언을 여러 번 하는 것보다 발언의 횟수를 자칫 줄인다 하더라도, 발언을 하나 하더라도 상당히 그 충격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의위원회를 제가 25년 동안 쭉 지도를 해왔는데, 학생들한테 지도할 적에도 하는 얘기가,
발언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임팩트 있는 발언 한마디 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에 부연할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발언을 많이 하면서 자기의 어떤 속마음을 많이 드러내는 것은 상대방 국가의 어떤 공격의 구실을 제공을 하거든요. 반박을 초래할 그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국가는요, 발언 순서가 있었을 때 늦게 하려고 그래요. 왜? 먼저 발언을 해놓으면 그 발언을 기초로 해서 나머지 국가들이 계속해서 비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외교관들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렇게 어떤 명백한 포지션을 가지면요, 상대방이 이 국가를 다루는 게 되게 쉬워져서 협상력이 떨어져 버려요, 우리나라 국가가. 그래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애매모호한 그 태도를 취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뭐냐면은 아까 얘기한 것의 부연인데, 대부분의 외교관들은요, 아하고 어하고가 다르기 때문에 써놓은 발언문을 그대로 읽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그 지루한 부분이라고. 그런데 자기가 어떤 발언을 중요한 제안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발언문에 잔뜩 써갖고 왔는데 앞서 어떤 국가가 이미 그 발언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자기 발언문에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계속 반복하는 건 듣는 사람이 왜 짜증나거든요. 이럴 적에는 순발력을 가지고서 그 발언을 앞서 캐나다 대표가 발언한 것은 우리 국가도 제안하고자 했던 좋은 현실성 있는 발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부연 설명 같은 걸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순발력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 U&A 같은 거 국제회의를 이렇게 화면으로 본 학생들은요, 흉내를 내지 이게 오해를 하고 어떻게 하냐면요, 발언문을 다 암기하고 발언을 해요. 그러면은 이 모 U&A 좋은 성적을 주리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국제회의에서 외교관은요, 철저하게 발언문을 보고해요. 왜? 내용 자체가 어휘가 또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발언을 했을 때 다 암기하고 머릿속에 잘 정리해서 보지 않고 한다는 것에 어떤 그 메리트가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이런 그 생각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발언의 예의 부분을 얘기를 드리겠어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까 우리가 발언자 명부에 따라서 공식 회의에서는 발언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비공식 회의도 발언자 명부는 없지만은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발언권을 주지도 않았는데 발언권 없이 그냥 두서없이 발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거죠. 두 번째, 의장을 통해서 발언을 해라. 이 발언 방법은 되게 중요합니다. 예의는. 왜냐하면은 제가 일본 국가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죠. 일본 국가가 어떤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명백하지 않으니까 일본 국가 그 부분을 명백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항상 뭐냐면은 발언의 상대는 의장이에요. 의장을 통해서 발언해야 돼요. 그래서 이때는 뭐냐면 한국은 의장님을 통해서 일본이 아까 발언한 것에 대해서 명백히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직설적인 표현을 자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영어로 써놨습니다만, 당신 발언이 틀렸다 했을 때 wrong이 아니라 not correct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incorrect. 그러니까 wrong이 아니라 너무 직설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더 완화된 완곡한 표현을 쓰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 밑에 제가 예를 드는 게 뭐냐면 we can't accept it 이러잖아요. 우리가 당신이 제안한 거 받아들일 수 없어. 이런 건 외교관으로서는 정말 해서는 안 될 발언이에요. 이건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나는 그 말 못 받아들여, 반대가 아니라 이때는 뭐냐면요, 당신 발언 내용에서 이런 부분이 이렇게 고쳐진다면은 나는 지지할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상대방을 얼마나 감정 같은 것들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그 파저티브하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난 이래서 당신 제안을 수용할 수 없어가 아니라 이렇게 제안을 바꾼다면은 우리 수용할 텐데, 이런 발언을 하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상 발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특정 국가를 비난하고 싶을 적에 그 국가를 지목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국제사회에서 일본과 사이가 안 좋을 때가 많죠. 위안부 문제 같은 거. 그래서 일본은 하고서 막 이렇게 나쁜 어떤 지적을 하거나 비판을 할 때 그 국가의 국명을 지목을 하면요, 되게 그 국가가 두고두고 마음속에 두고
우리가 지지를 필요했을 때 일본이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말한 국가가 이렇게 얘기했듯이 이런 식으로 얘기해도 다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어떤 국가를 비난하고 이제 그 국가 이름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말아라. 그 다음에 이제 발언의 예의 중에서 정숙을 유지하고 뭐 자리 지키라. 이건 너무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릴 것은 유엔 총회 본회의일 경우에는요, 단상에 나가서 발언을 해요. 왜? 공식 회의로서 공식성이 더 높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위원회 발언은 다 자기 자리에 앉아서 해요. 그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서도 아니고 앉아서 발언하거든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다 앞에 나가서 마이크에서 발언하는 걸로 아는데 이런 차이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도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으로 발언문을 어떻게 작성할지 그리고 발언의 태도와 예의는 어떨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간단하게 강의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